네. 자, 이번 시간은 제55회 FAT 1급 실무 이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론 10문제, 55회 FAT 1급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61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다. 그러면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있고요. 자,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예측 가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정한다, 피드백,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피드백이나 예측 가치는 우리가 질적 특성 중에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하위 질적 특성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암기사항 중에 말이죠. 암기사항 중에 제가 아마 여러분 이론 공부하시면서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관해서 목적 적합성의 하위 3가지 예, 피, 적을 암기하시라 이렇게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는 예측 가치를 기억하려고 외우는 거고 P는 피드백을 기억하려고 외우는 거고 적은 적시성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신뢰성의 주요 질적 특성 중에 또 신뢰성이 있죠.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는 표, 검, 중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거기서 표는 표현의 충실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고, 검은 검증 가능성을 기억하려고 외우는 거고, 중은 중립성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이 목적 적합성 하위에 해당되는 예피적 또 신뢰성의 하위에 해당되는 표검중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예측 가치하고 피드백 가치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답이 목적 적합성이었습니다. 다음 2번. 다음은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네, 다음 중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 여러분이 유동부채 개정 과목을 알아야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죠. 1번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게 바로 답이네요. 어떤 개정 과목이 있죠?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는지 아시죠? 예수금. 예수금 아시죠? 예수금이 바로 뭐예요?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 답이 1번입니다. 그러면 2번은 뭔가 보겠습니다.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유동부채지만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선급금, 선급금은 자산이죠. 다음에 3번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으로 판매한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죠. 기말에 퇴직급여 충등 부채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유동부채가 아니고 비유동이죠. 비유동 부채.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자산, 그리고 하나는 비유동 부채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답은 1번이었다.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매역을 영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은 23년 3월 10일 주식회사 서울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 2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래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공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할 계정과목과 금액은 얼마냐? 자, 200만원,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하나도 없다면 200만원 모두가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될 계정과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이고 금액은 200만원일 텐데, 단 3월 10일 이전에 설정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80만원이 있다. 그러면 80만원은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고 모자라는 120만원, 120만원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는 것입니다. 80만원은 대손충당금이 있으니까 대손충당금 차변에 기록하면 되고요. 나머지 차변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답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120만원. 자, 보기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200이군요. 2번이겠습니다. 2번. 자, 다음은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첫 번째 사람,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고 식별이 불가능해. 이거 잘못 설명한 사람이네요. 김한국이가 답입니다. 자, 우리가 무형자산이 말입니다. 무형자산이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식별은 돼야 됩니다. 어떤 법률적인 서류가 있다든가, 네, 어떤 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식별이 가능해야 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설명한 사람 한국입니다. 이공인 맞았나 보세요. 미래 경제적 효익은 매출이나 원가 절감으로 나타난다. 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는 말은 매출이 증가하거나 또는 원가가 절감되었을 때 그걸 우리가 효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지. 네, 무형자산은 법적 권리로부터 일반적으로 나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내부 창출된 것은 우리가 무슨 고객 목록, 브랜드 이런 것을 무형자산으로 보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잘못 설명한 것은 김한국이었습니다. 1번이 답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에 의한 회계 처리 시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거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제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거래 수수료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이에요. 장기 보유 목적이면 매도가능증권은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1000주 얼마씩 샀어요? 6,000원. 그러면 600만원이죠? 자, 1000주 곱하기 6,000원 하면 600만원에다가 10만원을 더해서요
610만 원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합니다. 4번이죠. 개정과목은 매도가능증권, 금액은 61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세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는 말이죠. 기말상품 재고액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상품이라는 T계정을 그려가지고 네 가지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기말상품 재고액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기말상품 재고액의 위치예요. 자, 그러면은 차변에 기초상품 재고액 여기가 50만원, 단기상품 매입액을 차변에 기입해야죠. 예, 매입액 400만원이죠. 그러면 판매 가능 금액이 얼마예요? 450만원이죠. 차변의 합계가 판매 가능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출 원가를 여기다 기입해야 되는데, 매출 원가는 매출액은 알려줬어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을 알려줬어요. 요 두 가지 알려주면 매출 원가 알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기 때문에 420만 원이라는 얘기죠. 매출 원가가 420만 원. 그래야 매출 총이익이 80만 원이 나오잖아요. 자, 대변의 합계도 450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450을 만들려면 30만 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30만 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거. 기말상품 재고액 대변에, 상품 계정의 대변에 가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문제부터 부가가치세 문제인가요? 아니군요. 자, 7번. 다음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은 주식 발행 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주식회사 한공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태양광 산업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500주를 주당 12,000원에 현금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액면 금액이 10,000원인 것을 12,000원에 발행한 것은 할증 발행했으므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한 주당 2,000원씩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을 보겠습니다. 자본 잉여금이 증가한다. 맞았죠?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입니다. 니은, 자산이 증가한다. 맞았죠? 주식을 발행하면 당연히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금이 들어오는 거, 주식을 유상증자했다는 거잖아요. 유상증자.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 다음에 디귿, 부채가 증가한다. 부채하고 주식 발행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리을,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이익잉여금과 주식 발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영업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유상증자의 경우니까 뭐 부채라든가 또는 뭐 이익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변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1번이에요. 다음 8번은 부가가치세 문제군요. 다음 중 일반 과세자의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틀린 설명을 하는 사람은? 자, 첫 번째 사람,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해.
그렇죠. 소매업자가 사업자잖아요. 사업자에게 팔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다음 이대리.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 네,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죠. 사업자란 말이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상관없습니다. 원칙이죠. 다음 박시원.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그렇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사업자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돼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것이지 공급하는 자는 과세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반 과세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과세자는 과세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다음에 한 주임이 뭐가 틀렸나 봐요. 직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틀렸죠?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직수출이 아니고 국내에서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국내 거래에 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없어요.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임이 틀린 거죠. 틀린 설명 한 주임이 답입니다. 다음 9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현금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금이든 외상이든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죠. 외상 판매 틀렸네요. 외상 판매도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지 현금을 받은 때를 공급 시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3번 맞았겠죠? 장기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죠? 다음에 4번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이거 직접 수출입니다. 선적일이 공급 시기인 거 맞죠? 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자, 이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하였습니다. 자, 상품 운반용 트럭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에요. 트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본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하죠. 세 번째,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하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공제 불가능하죠. 네, 이런 것 등을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출문제 55회에 1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론 문제. 55회 이론은 보통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